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데 진료를 끝내고 사연을 듣다 문득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잠시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남편과는 달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전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턴 할머니와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이모가 결혼까지 하지 않으시고 저를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사실상 전 고아였지만 이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고아라는 서러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전 치과 의사가 되었고 선배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불러 나갔는데 그곳엔 친구의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고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더군요. 첫 느낌은 나쁘지 않다 정도였어요.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자리가 끝날 때쯤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괜찮았던지라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어머님 눈에는 고아인 제가 당신 아들보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워낙 사소한 것으로 잡힌 트집이라 자세히 기억도 나지 않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시비 가득한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저의 편이 되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고아인 것이 전염병도 아닌데 생트집을 잡아대는 어머님을 보며 결혼은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전 심각하게 결혼을 망설인 순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가끔 주말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오직 남편만을 치켜 세우느라 바쁘셨고 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날도 오랜만에 시댁 방문을 했고 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 다른 때보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조금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오셨어?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네, 없어요. 전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식사는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감기? 그러면 쟤는 빼고 오지 그랬어. 아이 정말 안 되겠어. 아들, 넌 오늘 집에서 자고 가고 쟤는 얼른 집에 보내. 혹시라도 우리 아들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와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며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 정말 싸울 기운이 없어 듣고만 있었더니 남편이 어머님께 화를 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더군요. 그 후 상황이야 듣지 않아도 뻔했고 이번엔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남편과 함께 왔더니 교수 아들 감기 걸릴까봐 방금 온 아픈 며느리는 집에 가라뇨.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대우를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 하고 가려는 찰나 저보다 더 화가 난 듯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어머님께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왜 이 몸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이 사람을 계속 꾸짖으시니까 이 사람도 무리해서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혼자 가라뇨? 최 교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수님이 감기라도 옮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어. 엄마는 최 교수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깟 감기 좀 걸리면 어때서요? 아, 됐어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한동안은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감기라도 옮기면 큰일일 테니까요. 가자, 여보. 인사드린다고 괜히 입 열지 마. 그러다 어머니 감기라도 걸리시는 날엔 큰일 나니까. 안녕히 계세요라는 그 뻔한 인사도 하기 싫은 제 마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입을 막아주고선 제 손을 이끄는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감동을 하여 젖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 어머니 눈엔 내가 당신한테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겠지. 당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잖아.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미안해, 정말.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졌어. 사실 나 어머님께 따져 묻고 다신 시댁엔 발길도 안 해야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속이 확 풀리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역시 든든해. 매번 내 편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당신 마음 100번 이해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굳이 무리해서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 나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은 가야 하겠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며느리 돌이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파혼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완벽한 저의 편, 든든한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전 그날 이후 어머님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머님께 갖은 아양을 떨며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최소한의 인간 도리만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던 분이 또 의사 며느리는 자랑하시고 싶은 것인지 친구분들까지 대동하시고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갑자기 밀고 들어온 것도 기가 차는데 그 뒤 이어지는 말과 태도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치과에 왜 왔겠니? 여기 내 친구들인데 검진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한번 살펴보고 치료해야 할 거 있으면 치료 좀 싹 해주렴.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다짜고짜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오셨으니 간단한 진료라도 봐주는 게 뭐 어떠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100% 예약제입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셨고 수술 스케줄도 있어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병원은 예약제라서요. 이미 예약하신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신 환자분도 계셔서 먼저 해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일단 예약하신 환자분부터 진료 좀 할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족이 왔으면 가족 먼저 해줘야지. 넌 그 정도 유도리도 없니? 난 절대 기다릴 생각 없으니 예약이고 뭐고 얼른 우리부터 해줘.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우기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머님. 일단 여기 실장님하고 상담하셔서 예약 먼저 해주세요. 우겨? 너 그게 무슨 말본새야? 이렇게 된 이상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진료 보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얼른 내 친구들 봐주지 못해?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우겨대는데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무력으로라도 쫓아야 하나 남편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예약 환자분들이 나서서 저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네.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 저런 시엄마가 어디 있어? 며느리 일하는 병원에 와서
이런 행패가 어디 있어? 난 다 모르겠으니까 순서나 꼭 지켜주세요. 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인데 가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민폐야? 의사 며느리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하지. 저걸 어떻게 참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혼하세요.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선생님 정도면 남자들 줄 선다고요. 이윽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시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분들이 나서 거듭 죄송하다고 하며 시모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환자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시모와의 실랑이로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 터라 정신없이 쉬지도 못하고 진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모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화도 전화였지만 문자도 엄청나게 와 있더군요. 물론 내용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고요. 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연락을 가뿐히 무시하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참 고단한 하루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고단한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도끼로 가득한 시모가 절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넌 왜 이제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니, 도대체 최 교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그러는 거니?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렇게 쏟아내던 시모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다짜고짜 뺨을 날렸죠. 정신이 멍해지고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때 시모 입에서 제 정신을 깨워줄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는 년. 네가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망신을 줘? 그깟 이빨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니까. 괜히 내가 널 싫어한 게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본데 없이 굴면 하늘에 계신 네 부모만 욕먹는다. 내가 너 이렇게 못 배운 티 낼까봐 널 받아들이기 싫었어. 알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그간 쌓아왔던 내 위신이 한 방에 무너져 내렸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요? 애초에 어머님이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셔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 이 순간에도 눈 똑바로 뜨고 말 대꾸하는 꼴이라니. 되먹지도 못한 것이 독하기까지 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노려보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왜 네 부모를 들먹이냐고? 내가 불쌍해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기뻐했을 네 부모가 불쌍해서 그래. 이 말 같지도 않은 폭언들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른만 아니면 욕을 하며 딱이라도 때려버리고 싶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성의 끈이 끊기려는 순간 다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제 앞을 막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정신을 차렸을 땐 절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에 끌려가는 시모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뺨까지 맞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어요. 도무지 이해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 봐봐. 여기지? 많이 아팠지? 여보, 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엔 가지도 말고 오는 연락도 받지 마. 아예 차단해버려. 맞은 데는 어때?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걱정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말론 결국 모든 일들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며 화가 많이 나신 아버님이 시모를 크게 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잠잠해지니 제 삶이 다시 평화로워지더군요. 평화롭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어요. 조용하면 사고 친다더니 그 말은 애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르가 제 인생에 끼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어요.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다른 날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섰고 그런 저에게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진료가 시작되었고 그 환자분이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신규 환자로 병원을 찾은 그분은 어머님과 함께 오셨던 친구분들 중 한 분이었고 저에게 멋쩍은 듯 인사를 건네더군요. 잘 지냈어요? 내가 요즘 이빨이 아파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하길래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우린 당연히 연락뿐 아니라 예약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왔었어요. 그냥 무작정 데려가는 줄 알았으면 절대 따라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함께 온 친구들이 다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신데요, 뭐.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이후 조금씩 어머님과 멀어지다 어머님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에 질려 지금은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하려는 순간 저의 인생을 뒤흔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이혼했다면서요? 그런 집안이랑 잘 끝냈어요. 그런 어미 밑에서 자식이 뭘 배웠겠어요? 위자료는 많이 받았어요? 이혼이라니, 위자료라니.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아직 제 가방 안에 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 뿐이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저 이혼 안 했어요. 어머님하고는 그날 이후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긴 하지만 남편하고는 사이 좋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 말을 듣던 친구분은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네? 아닌데. 정말 이혼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남편이 샌드위치도 챙겨준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사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젊은 여자를 예비 며느리라며 소개해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은 곧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결혼시킬 거라면서 돈 많은 집안이랑 사돈하게 됐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예비 며느리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저희 남편 외동아들인데 저랑 사이도 좋고 이혼 이야기도 오간 적 없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걸 어떻게 오해해요. 그날 나가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아들이 와서 밥값까지 계산해 줬다니까. 확실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나만을 위해주는 남편인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분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에 더욱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진료를 마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진료는 끝나 있었고 전 남편의 학교를 향했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을 직접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혹여나 남편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직장. 남편의 방 앞에 서니 갑자기 긴장이 되더군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저를 보고 놀란 남편과 조교분이 있더라고요. 여보, 웬일이야? 학교는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그냥 오늘 오전 진료했잖아.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렸어.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참, 인사해. 나 잘 도와주는 우리 조교. 아주 능력이 좋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교분과 인사를 나눈 후 전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분명 평소와 같은 다정한 남편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왜인지 모르게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더욱 제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믿으며 집에서 보자고 말을 건넨 뒤 돌아서는 찰나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조교의 손에 낀 반지 때문이었어요. 그 반지는 분명 제가 아는 반지였어요. 얼마 전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발견했던 디자인이 특이한 반지. 디자인이 워낙 평범하지 않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대비해 남편이 특별히 절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더욱 잊을 수가 없었죠. 전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를 보고도 이때까진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번뜩 서재에 있는 남편의 노트북이 스쳐 지나갔고 저의 예상대로 잠금도 걸려있지 않을 뿐더러 카톡까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평소 제가 워낙 이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남편이 더욱 잘 알고 있으니 남편도 방심했던 거죠. 저는 아주 천천히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화들을 살펴보았고 학교에서 보았던 조교와의 대화를 발견했어요. 대화의 내용은 외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러운 내용들이 가득했고 친구분의 말씀대로 이미 시댁을 오가며 결혼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더군요. 25살, 상간녀의 나이였어요. 보기에도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어리더군요. 모든 내용이 경악 그 자체였지만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이모에 대한 멸시였어요. 상견례 날 이모는 상견례 장소가 주차하기 힘든 곳이란 걸 아시곤 2대의 차 중 경찰을 끌고 오셨었고 그것을 본 남편이 이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 옷은 그런 대로 차려입었길래 그래도 돈은 좀 있는 집안인가 했더니 상견례 끝나고 보니까 경차 타고 가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아마도 그 옷도 다 빌려 입었거나 짝퉁일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방도 좀 조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왜 그런 고아랑 결혼했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꼴에 치과 의사라고 콧대는 얼마나 높은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날리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날리고 나도 중간에서 지쳤어. 손이 떨리더군요.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평소 이모한테 저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잘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렇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컸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외박은커녕 늦는 법이 없었고 주말 역시 온종일 저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상대가 학교에서 늘 함께하는 조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전 끝까지 아니라고 남편을 믿어줬겠죠.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선 대화 목록들을 다 살펴보았고 경악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어머님과 나눈 대화도 남아있었는데 그곳엔 저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오늘 한 이야기는 절대 아버님에겐 티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만나는 여자애는 조만간 보여주겠다고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제 뺨을 날린 날이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그날 집으로 모셔다 드리며 외도 사실을 알린 것 같더군요. 충격에 빠진 제 머리와는 달리 손은 부지런히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있었고 전 증거를 더 모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이모, 내 남편 아니, 이 빌어먹을 놈이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25살 조교랑.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말해줘. 뭐? 그게 사실이야? 이 새끼를 진짜. 너
모은 증거 이모한테 다 보내고 사소한 거라도 다 모아놔. 내가 그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모는 이모대로, 전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지만 생각보다 그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 한 침대를 쓰는 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짜 기침을 해대며 감기를 핑계로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간호사한테 감기가 옮았나 봐. 컨디션도 심상치 않은 게 독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한동안은 우리 각방 쓰자. 혹시나 당신까지 아프면 큰일 나. 아무리 그래도 각방은 좀 그렇지 않을까? 가족이라곤 우리 둘뿐인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멀쩡해야 병간호를 하지.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가 서재 가서 잘 테니까 당신이 방에서 편하게 자. 저의 권유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서재로 가더군요. 그렇게 전 혼자 방을 쓰며 이것저것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단 병원을 쉬기로 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런 어지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 선배이자 원장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한 달 동안 이혼 준비에 힘쓰기로 했어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흥신소를 많이들 활용하시던데 전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상간녀가 친절하게 SNS에 다 올려주었으니까요. 올린 사진들을 훑어보니 남편과의 외도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군요. 그래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는지 남편의 얼굴만은 교묘히 가리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남편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예비 시댁, 예비 시어머니라며 어머님 얼굴 사진도 있더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만나기 시작한 기간이요. 집도 친구분에게 들은 것처럼 잘 사는 듯 했고요. 이 모든 것을 SNS 통해 다 알게 되었으니 굳이 흥신소를 거칠 필요가 없었겠죠? 어려서 그런지 거의 실시간급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상간녀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더군요. 전 때를 기다리며 SNS를 계속해서 주시했고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복수의 날이 정해졌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런 모습이 더욱 소름이 끼치더군요. 정확히 일주일 뒤 결전의 날이 왔고 이모와 저는 그 인간들이 모인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상간녀의 상견례 장소였는데 여전히 친절한 상간녀가 자신의 SNS 계정에 고급 한정식 식당의 사진과 함께 상견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언급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죠. 거의 결혼식 못지않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이 정도면 병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그건 어머님과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 단 한 사람, 아버님만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이혼한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보아하니 아버님은 제가 이미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모든 상황을 알려드렸죠. 아버님, 저 이혼 안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진 제가 이혼할 거란 생각도 못 했는걸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는 이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까요. 사실 아버님의 잘난 교수 아드님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랑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건 1년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저딴 놈을 믿고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이것까지도 충분히 기가 차는데 이혼도 안 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런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었으니 제가 안 찾아오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게 됐어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니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발대발하시며 상황을 무마시켜 보려 노력하더군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서는 헛소리야. 여보, 저 물건 말 믿지 말아요. 아니, 듣지도 말라고요. 사돈,
들을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저 물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배운 것 없이 자란 물건이라 결혼 생활할 때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애였다고요. 시모의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들 시모보단 제 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시모의 말을 모조리 무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보시다시피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뿐인가요? 저 불륜녀가 새 며느리 되는 걸 쌍수 들고 반기셨다고요. 아버님 몰래 어머님이 저 상간녀를 집에 불러선 곧 결혼할 예비 며느리라며 친구들한테 소개도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이혼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이혼녀 만드셨던데요. 일단 상견례부터 잘 마무리하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버님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이런 대범한 짓을 벌인 거 말이에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던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시기 시작했고 이내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버지, 다 오해세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감히 이딴 짓을 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두 사람 다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말들은 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여긴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시고 남은 사람은 상간녀와 상간녀의 가족들, 그리고 저와 이모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시모와 남편 놈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이모는 매서운 눈빛을 두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았고 상견례 장소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상간녀의 아빠가 다가와 이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김 검사. 잘 지냈어? 아, 잘 지냈냐고 하기엔 상황이 좀 그렇긴 하네.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선배님을 만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네, 사실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모는 과거 검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 키워주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는 절 도맡아서 키워주셨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본격적인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일을 그만두셨던 거였어요.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셨고 최소한의 의뢰만을 받으며 저에게 온 신경을 쏟아주셨었죠. 상간녀의 아빠는 그런 이모의 후배였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인연까진 몰랐던 터라 놀라웠는데 시모와 남편 놈은 놀람을 넘어서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냉수만 계속 들이키고 있더군요. 면목은 무슨,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사실 우리 조카가 김 검사 딸 사진 보여줄 때 진작 알았어. 김 검사 카톡에 딸 사진이 많잖아. 그래서 진작 알았는데 차마 미리 말을 못하겠더라고. 많이 놀랐지? 세상 참 좁아. 이렇게까지 엮이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 딸아이 말로는 집안끼리 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딪히다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던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선배네 집이 격이 맞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요. 아, 그게 나 한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조카가 결혼했었거든. 조카 시집도 간다고 하고 이제 의뢰나 왕창 받아볼까 해서 사무실 이전 준비하면서 놀고 있을 때라 내 직업이 뭔지 몰랐을 거야. 거기에다가 상견례 자리에 경찰을 끌고 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바람 피우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뭐? 우리 조카가 이혼을 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인간을 살려두고 있는지 김 검사는 상상도 안 될걸? 충분히 상상되는걸요. 저도 지금 생각 같아선 어디 하나 분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으니까요. 이모의 말대로 이모는 사무실 이전을 위해 잠시 쉬고 있었고 빈 사무실만 본 남편은 이모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그마저도 망했다고 저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지레짐작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상견례 자리에 경차까지 끌고 갔으니 그 짐작에 확신했던 것이었어요. 살벌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상간녀의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풍기는 포스가 성격이 보통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상간녀의 엄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고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뒤를 나머지 가족들도 뒤따르며 남편을 죽일 듯이 바라보더군요. 특히 상간녀의 두 오빠의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배신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가 끌려가는데도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더군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이모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여자쯤은 지켜낼 줄 알았더니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으니까요. 시모꼴도 한심하긴 매 한 가지였어요. 텅 빈 눈동자로 망연자실이라도 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혼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상간녀를 비롯해 상간녀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래, 사랑했지. 아니,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지. 한때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 난 지금도 그래. 난 여전히 당신 편이고 당신 가족이야. 정말이야. 나 믿지? 지금 이 상황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믿고 일단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응?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당신이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에서 다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마 내 카톡 다 본 거야? 이제야 그걸 알았어? 생각보다 당신 머리가 좋진 않구나. 당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어떤 면에선 참 대범하다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집에 버젓이 둘 수가 있어? 뭐, 그 덕분에 난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지만 어찌되었든 당신 진심 따위 잘 알았고 당신은 내 편, 내 가족 다 해. 난 이제 당신 가족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 서류. 도장 예쁘게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렇게 전 이혼 서류를 건네고 이모와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모가 타고 온 외제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사실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길 가면 누구나 쳐다볼 법한 2억이 넘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하지만 운전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매일 2천만 원짜리 경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값이 10배나 차이 나는 외제차를 이모가 턱하니 여는 모습에 남편놈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더군요. 어찌나 볼만하던지. 뒤늦게 시모와 남편놈이 쫓아와 급하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 차는 뭐야?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잖아. 아, 그 당신이 중고차니 뭐니 하던 경차? 그것도 이모 차고 이것도 이모 차야. 우리 이모 차 2대 쓰셔. 왜 날 속인 거야? 이모님이 검사라는 사실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사실대로 다 말해줬으면 이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 당신이 혼자 온갖 상상으로 우리 이모 거지 만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난 다 말해줬을 거야. 내가 묻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날 속이려는 거였잖아. 묻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구구절절 설명해야 해, 굳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속이고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어. 그리고 이왕 안 김에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우리 이모 앞으로 받은 유산도 꽤 많아. 왜, 그 있지? 졸부. 우리 이모가 능력도 좋은데 졸부야, 졸부. 그러면 이만 가볼게. 법원에서 보자.
이모의 후배이자 상간녀의 아빠가 딸을 통해 전해 들은 가짜 이혼 사유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의 외가는 대대로 부유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하나 남은 자식이었던 이모에게 재산을 다 남기고 떠나셨으니 집안 격이 맞지 않다는 사유는 애초에 상간녀의 아빠가 듣기엔 말이 되지 않을 수밖에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리고 검사 집안의 막내딸 상간녀에게 홀라당 넘어갔던 것이었죠. 마지막 말까지 전했겠다. 이모는 후련한 마음으로 차를 출발시켰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통쾌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놈은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매달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은 자신이 생각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생각보다 더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물론 제가 원하는 조건도 다 들어주었고요. 원하는 조건이라고 해봤자 빠른 이혼과 위자료뿐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 지인의 딸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상간녀의 엄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애 아빠한테 전해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모랑 아신다고 하니 제가 소송까지 하기가 좀 그래서요. 굳이 제가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지 말고 진행하세요. 네? 상간녀 소송하셔도 됩니다. 애 아빠와 전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지만 그쪽한테 씻을 수 없는 죄 지은 게 분명하고 제 딸이라고 해서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 그 벌을 피하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상간녀 소송 진행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그 뒤로 두 연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상간녀의 소식은 이모에게 전해들었는데 상간녀는 집과 인연을 끊고서라도 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대도 부모님들이 설득되지 않자 결국 짐을 싸서 전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런 상간녀를 전시댁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집을 버리고 온 상간녀는 더는 매력적인 며느리감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저 가진 것 없는 어린 여자일 뿐이었을 테죠. 그렇게 버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상간녀는 그제야 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반성이 진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전 남편 역시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 두 오빠는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동생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참고 있었는데 가족과 영까지 끊어가며 사랑 찾아 떠난 동생이 결국 시댁에 버림받고 돌아왔으니 두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조교와의 외도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쫙 나버렸고 전 남편은 볼 것도 없이 보직해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교와의 불륜 스캔들이니 그 소문을 잠재울 순 없을 테니까요. 전 치과에 다시 출근했고 이혼 의사 확인서도 제출했네요. 비로소 그 끔찍한 인간과 호적도 따로 쓰게 되었어요. 전 이혼하기 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 저의 은인과도 같은 친구분이 치료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번엔 통쾌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 시모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저보다 더 신나서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미순이도 이혼당하게 생겼잖아요. 그 자랑자랑하던 교수 아들이 그 대단한 교수직에서 잘렸잖아요. 그때도 난리였다지. 왜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빠르게 퍼져. 그년 오빠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주 죽기 직전까지 패놨다고 하던데. 그 꼴을 본 미순이 남편이 꾸역꾸역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서 둘 다 내쫓아버렸대요. 그 동네 사는 다른 친구가 말하기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서
울고불고 빌고 난리였다는데 내가 그 꼴을 직접 못 봐서 얼마나 원통하던지. 그나마 미순이 옹호하던 친구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자기한테 빌붙을까봐 다들 연 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귀한 남의 자식한테 그딴 짓 하는 게 아니지. 벌 제대로 받았어요,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전 친구분께 끝까지 감사하다며 제 진심을 전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감쪽같이 남편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속아 이혼당하는 그 순간까지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을 테니까요. 그것뿐인가요? 그 연놈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생각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네요. 어쨌든 전 진심을 전하며 또 치료할 일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달라고 했어요. 물론 비용은 받지 않았어요. 제 사비라도 들여 치료를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원장님이 왜 제 돈을 쓰냐며 그분은 앞으로 평생 진료 공짜라고 해주시더군요. 남편 하나 잘못 골라서 그렇지 제 주변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깨달았네요. 요즘 전 이모의 옆집으로 이사해서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끼니도 함께 해결하고 이모가 제 집으로 와서 잠도 자주 자고 가고요. 그럴 바엔 같이 살지 왜 하필 옆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모가 드디어 연애라는 걸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냐고요? 이모의 연애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세월이 얼만데 그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연애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처럼 진지하고 느낌이 좋은 이모의 연애는 처음 본지라 요즘 제가 더 설레고 있답니다.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요. 2024년 올해 저의 계획이자 바람은 이모 뒷바라지를 부지런히 해 시집 보내는 것이에요. 이때껏 이모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 역시 이모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낌없이 효도하려고요. 물론 제 인생도 중요하니 열심히 즐기며 살 겁니다. 이렇게 연애 기간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짧았던 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니 엄청나게 떨려오네요. 그래도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된 장수 커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10년이란 시간을 만나왔으니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아 저희가 마침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들 해주셨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흰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1년 만에 아기가 생겼고 무사히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딸이 귀한 시댁에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경사라고 하시며 저희 부부보다도 더 딸의 출산을 기뻐해 주셨죠. 참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무리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 안전운전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남편이었던지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아기가 2살도 되지 않던 해에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데
야속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가와서 엄마라고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픈 여자이기도 했지만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할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날 이후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축 처진 기저귀를 차고서도 해맑게 웃던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스스로 변기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전 시댁과 왕래를 하며 지내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용돈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주신다거나 먹거리를 해주시는 등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계세요. 가끔 큰 돈을 주려고 하시긴 했지만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꽤 있기도 했고 저도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었기에 돈이 아쉽지 않았던 터라 돈은 필요 없고 가끔 딸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네요. 시댁에선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흰 자주 왕래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서방님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워낙 오랜 세월 봐온 터라 정말 기쁘더군요. 주은아, 글쎄 우리 막둥이가 결혼한다는구나.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새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건 그렇고 너도 상견례 자리에 올 거지? 네?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고 싶으면 오면 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렇긴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괜히 중요한 날에 저 때문에 괜한 말 나오는 것도 싫기도 하고 괜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전 마음만 보낼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알겠어. 그러면 상견례는 안 오는 대신 결혼식엔 무조건 와야 해. 너 안 온다고 하면 재원이가 엄청나게 섭섭해할 거야. 알겠지? 네, 결혼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전 결혼식엔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 들은 바론 애교도 많고 싹싹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은 저를 동서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참 예쁘고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이라고 콧소리를 내며 안기는데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동서를 떼어내며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를 본 동서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잠깐의 반응 뒤엔 밝게 인사를 해주었기에 다르게 생각할 틈도 없기도 했고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어느덧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가를 거쳐 시댁으로 오는 날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동서가 첫인사를 오던 날, 전 동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권유로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뒤이어 동서와 서방님도 들어오더라고요. 모른 척하기에도 힘든 거리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본체만 채하며 어머님께 달려가 안기더군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애써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물 증정식. 기대될 리 없었고 역시나 저와 딸을 챙기지 않은 모습에도 실망은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의 입장에선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다른 듯 동서에게 질책 아닌 질책하더라고요. 여보,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그게 내가 깜빡했어. 어쩌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산다고 하니까 당신이 산다고 우겨서 내가 알겠다고 한 건데. 여자가 필요한 건 여자가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꼭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선물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만 잊었나 봐. 일부러 사지 않은 것이 뻔한데 끝까지 깜빡했다며 동서는 깜찍한 거짓말을 해댔고 전 어차피 받을 생각 없었던 선물인지라 분위기가 더 가라앉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우, 그깟 선물이 뭐라고 새신랑 새신부가 싸우려고 해. 난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밥부터 먹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 한참 지나서 시장하실 거야.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에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어머님은 주방으로, 아버님은 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안방으로, 서방님은 편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쓰던 방으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만이 거실에 남게 되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이한테 이야기 들을 때부터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은 미처 몰랐네요.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형님 말고 사람이 또 있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형님이 와 계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나 봐.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뭘 바라고 시댁하고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애 앞세워서 들락날락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기가 막히면서 동서의 수준이 보이더군요. 생각하는 꼴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이니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는데 이쯤 되니 마냥 참지 못하는 성격이 또 불쑥하고 튀어나와 버렸죠. 동서가 주인공인 날에 내가 참석한 것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나도 이 집 주인인 아버님, 어머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 동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뭘 바라고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서 수준이 밑바닥이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요? 언성 낮춰. 그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한 건 동서이지 않을까? 동서는 제 말에 무어라 받아치려고 했고 저 역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동서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머님이 밥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며 나오셨고 동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며 어머님께 찰싹부터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엄연히 따져보면 이제 전 남남이고 동서는 가족인 것을요. 새로운 가족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면 제가 빠져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턴 전 조금씩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주은아, 너 요즘 우리랑 일부러 거리 두고 지내는 거 맞지? 갑자기 왜 그러는 게야? 엄마 요즘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게 어머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일이 조금 바빴어요. 그래? 사실 내가 둘째한테 들은 이야기 있어서 그래. 둘째한테 듣기로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겨서 우리랑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 너를 질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말려무나. 난 그저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 우린 정말 괜찮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도 우린 괜찮으니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남자라니요.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알다시피 희은이 하나 키우는 것도 바쁜데 제가 언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둘째는 그런 말을 했을까? 확신에 가득 차서 사실인 양 너 남자 있다고 하던데 뭔가 착각을 했나? 아마 그런가 봐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일은 전혀 없고 혹여나 제가 남자가 생겨도 어머님 아버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희은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그 천륜을 끊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가 부담 느낄까 봐 그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절 오래 보셔놓곤 아직도 절 모르세요? 제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성격으로 보이세요? 하긴 넌 참는 성격은 아니지. 늙으니까 이래. 괜한 걱정만 늘어. 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도저히 동서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남편도 죽고 인연이 끊어진 내가 동서한테 거슬릴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동서의 짓거리가 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왜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모를 뿐더러 오해도 다 풀렸으니 괜한 입씨름 하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고 딱히 동서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냈고 웬만하면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주쳐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서방님이 장가를 가기 전까진 매년 시댁에 모여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 식사로 제사를 대신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러하니 그것마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매년 딸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가끔 마주치는 동서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눈에 거슬렸던지라 딸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죠. 자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는 딸을 어르고 달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평소라면 택시를 타고 갔을 거리를 바람도 쐴 겸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새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서 역시 일찍 나섰는지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더군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동서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아는 척할 타이밍은 놓쳤고 전 그저 조용히 동서의 뒤를 따르며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빠.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돈을 달라고 해? 생각을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아, 상황 보니까 형도 줄 거 없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아주고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형님만 몰아내면 그놈의 재산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으니까 우선 기다려. 괜히 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나 이 사람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오빠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어? 오빠와 돈이라니. 오빠라고 하니 당연히 친정오빠가 떠올랐고 돈 이야기도 나오니 동서의 친정에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딸과 시댁의 인연을 끊어놓으려고 했다니 그간 눌러왔던 화가 슬슬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마주했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거리가 벌어진 동서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차례대로 먹어치우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화가 가라앉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살짝 들더군요.
오죽 답답한 상황이면 그 대낮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번에 때려 넣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어머님은 보이지 않고 동서만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진 것이 왜인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지던 그때 저의 이런 생각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말들이 동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일찍 왔네 동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고생요? 많았죠, 고생.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죽어서까지 왜 남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바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시댁에 와서 밥상이나 차려야 하냐고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세게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지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저런 인간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이며 인간답게 대우해주면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랬어? 그런데 동서, 그렇게 이 식사 자리가 불만이었으면 동서가 오지 않았으면 됐잖아. 일전에는 동서가 주인공인 자리였다고 쳐도 오늘은 내 남편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굳이 와서 그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뭐 같지 않겠어? 뭐 같다니, 형님 말이 좀 거치시네요. 그리고 저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딱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온 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대단한 사람 죽은 날인 양 이 난리를 부리는데 어쩌겠어요? 꼴값 떨어도 내가 그 장단에 맞춰줘야지. 저도 정말 오기 싫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내가 말은 잘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형님이 뭔데 가라 말아요. 내 남편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오늘은 동서가 그 꼴값 떤다고 여기는 내 남편을 기리는 날이야. 우리에겐 다른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이지만 동서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까진 나 충분히 이해해.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버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동서 말대로 산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뭐라고 이딴 말이나 짓거리면서 그런 역겨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건 안 싫고 내 남편도 달갑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오늘은 동서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 말이야. 가족. 제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가 동서에겐 참 많이도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르르 떨어대며 화를 내더군요.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형님이 가족이에요?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 웃긴 거 알죠? 남편도 죽은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때껏 이러고 있나 몰라? 뭐 재산이라도 한 푼 뜯어갈까 싶어서 기웃대는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고만 있기가 참 역겹네요. 너무 추해서요. 저요. 욕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찰지게 잘하는 여자인데 이 순간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욕을 참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 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요. 동서는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리 받아두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까진 확인했는데 설마 어머님이 옛 아주버님 방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긴 저 역시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라고 알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동서 역시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둘째 너, 첫째한테 말하는 뻔세가 아주 못쓰겠구나. 나 없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첫째를 대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 둘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쓸애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내뱉고 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형님이 절 너무 몰아세우시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그만 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인 거야? 둘째 너, 내가 방금 어디서 나왔는지 잊은 게야? 네가 그렇게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한다던 장남방에서 나왔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나서 먼저 떠난 아들 방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울다 잠시 잠들었다가 깼더니 뭐? 죽었으면 그만이야? 귀찮아? 내가 너 처음 이 말할 때부터 당장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은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더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지 않니? 동서는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를 쏘아보시던 어머님은 문득 동서가 제게 남자가 있다고 한 말이 떠오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둘째 너, 첫째가 남자 생겨서 우리랑 거리 두는 거라고 했던 말, 그것도 혹시 지어낸 말이니?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첫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둘째 네가 오해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너 오늘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구나. 너 정말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님을 모함한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의 화는 극에 달해 보였고 동서 역시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3자인 제가 봐도 해결 방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어머님, 잠시만요. 뜬금없이 헛구역질을 하던 동서는 이내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화장실에선 세면대 물소리와 함께 동서의 헛구역질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내 물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동서가 입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체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2주이더라고요. 워낙 초기라서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도 좋지 않고 잠도 잘 못 자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형님, 죄송해요. 기분 많이 나쁘셨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했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동서는 임신 연기의 마침표로 헛구역질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라고 하니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일단 작은 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렴. 나도 둘째 가졌을 때 입덧을 그렇게 했는데 씨도둑질 못한다더니 너도 입덧이 심할 건가 보구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누워.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저는 좀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가슴을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맥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먹어치우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임신이라뇨. 도무지 임신 사실을 안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기에 동서의 임신 주장은 알아볼 것도 없이 거짓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동서의 거짓말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또 무슨 수를 쓰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그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동서는 최선을 다해 잠든 척을 했는지 동서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나오시며 동서가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입덧이 저리 심해서야 겨우 잠들었어. 그래요? 잠드는 거 보고 나왔단다. 첫째야, 마음 많이 상했지? 둘째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뱉은 말이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려무나.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너 언젠가부터 거리 두던데 둘째 때문에 그랬지? 하는 말 들어보니 이렇게 군 게 처음도 아닌 것 같던데. 아우, 물어 뭐해? 넌 분명 아니라고 할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데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어휴. 그래도 첫째야, 나한텐 언제까지나 네가 내 첫 번째 며느리란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렴.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 배가 고프진 않니? 얼른 식사 준비해야겠는걸? 아, 어머님, 저 올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둘째가 한 말은 모두 잊어버리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알겠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동서가 신경이 쓰여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음식 냄새를 풍기며 괜한 상을 차렸다가 또 무슨 꼴을 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닌 남편의 기일날 더는 힘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알겠다고 해주셨고 전 챙겨왔던 짐을 다시 챙겨 나가려는데 마침 서방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척 보면 척이라고 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서방님을 알고 지낸 것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말이 서방님이지 저에겐 친동생과도 다름이 없었던 터라 저는 동서의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고 서방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나선 서방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정 오빠와의 통화부터 시작해서 임신이라는 쇼를 벌인 일까지요. 모든 사실을 들은 서방님은 표정이 급격하게 굳더니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확실히 오빠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기는 확실하게 오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니까. 친정이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동서랑 이야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건지,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난 우리 서방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서방님이지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형수님, 집사람 오빠가 없어요. 외동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분명 오빠라고 하면서 나만 몰아내고 아들만 낳아주면 그깟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난 친정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아무래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형수님, 일단 확실한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은 확실하네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동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동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껏 동서의 입으로 들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동서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고 전 흥신소를 통해 동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동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도 같이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 물론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부모님께 비밀로 하기로 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서가 그날 마신 술이 무알콜 맥주이고 임신 사실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간의 동서 행실을 떠올리는 날엔 더는 서방님이 상처받는 일이 없게 더는 충격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피 마르는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의뢰 부탁해주신 분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입니다. 4년 전 결혼을 하신 분이고 혼인신고도 하셨던데요. 아마 동생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신도 알아봤는데 임신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다니길래 임신했나 싶었는데 조사해보니 임신이 아니라
임신을 서두르려고 검진만 받고 배란일 받으러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자식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대범한 여자인 건 확실해요. 이 여자랑 이 여자 진짜 남편 둘 다 빚이 꽤 되던데. 뭐 때문에 진 빚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진짜 남편이 2년 전쯤 동생분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때 알고 지내면서 우연찮게 그 집에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고 결혼시킬 생각을 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말세죠. 일단 지금까지 한 조사서랑 사진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놈이나 인연이나 이해 안 되기는 매한 가지더라고요. 직원분 말씀대로 말세인 게 틀림없죠. 그러면서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행실들이 이해되더군요. 얼마나 저와 저의 딸이 눈의 가시 같았을까요? 당연히 외동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버젓이 저와 딸이 시댁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급한데 죽은 장남의 자식이 알짱대고 있었으니 말이 그따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전 모든 사실을 서방님에게 알려주었고 서방님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초음파 사진까지 구해와서 서방님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에게 어떤 압박도 하지 않고 동서의 임신 연기를 지켜보며 적당한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기다림은 짧았고 동서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어느 날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까지 시댁으로 불렀고 전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어요. 또 무슨 말로 사람을 기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동서를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동서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모두들 죄송해요. 저 유산했어요. 사실 그날 형님이랑 다투고 난 뒤부터 배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요 근래 계속 몸도 그렇고 배도 아파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검진을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정말이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동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까지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망하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그건 동서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감사하게도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두 분 다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동서가 말하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터라 저를 책망하기는커녕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너, 유산한 건 참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첫째 탓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네가 힘들다고 해도 남 탓으로 모는 건 좋지 않아. 그날 내가 다 들었는데 처음 시작도 둘째 네가 했고 마지막까지도 네가 첫째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지 않았니?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어쩜 넌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서 예민한 상태였어요. 물론 그날 제가 형님께 버릇없이 한 건 맞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형님이 얼마나 저한테 모질게 구셨는데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형님 편만 드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유산까지 했겠냐고요.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잘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 둘째야, 그렇다고 그렇게 울기까지 하니?
일단 진정해 보렴.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어머님. 같은 여자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떠났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엔 거의 오열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지켜보는데도 진짜 유산을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서의 오열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눈물도 고이시는 것이 이대로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 울고 이 사진들 좀 볼래? 아무래도 동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뭐예요? 혹시 제 뒷조사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얼른 설명부터 해봐. 이 남자는 누군데 동서랑 이리도 다정하게 있는 건지, 임신한 사람이 왜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 건지. 제가 사진을 보여주며 몰아붙이자 동서는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꿔 다 오해라는 말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서방님이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심력 끼쳐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서방님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는 고소할 거란 말에 파르르 떨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비교적 차분히 말하던 서방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모든 사실을 큰 소리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고소? 사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은 그렇다고 쳐. 바람 피운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고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실수라고? 넌 결혼한 사실 숨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실수야?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알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애초에 임신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물론 유산한 적도 없고요.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오해라고. 오해야.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대리 그 새끼가 의도적으로 자기 마누라인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넌 깜찍하게 날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돈으로 네 남편이랑 네 빚 갚으려고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입만 떼면 거짓말인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그리고 너 우리 형수한테 한 짓도 가관이더라? 뭐? 뭘 뜯어내려고 죽은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냐고? 어디서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형수님한테 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같을 줄 알아? 설사 네가 정말 평범한 여자이고 그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줬다고 한들 너는 너고 형수는 형수야. 형이 있든 없든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울지도 마. 여보라고 부르지도 말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동서는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그때 동서의 진짜 남편이 배를 눌렀고 전 문을 열어줬어요. 서방님이 미리 급한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던 진짜 남편은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나 회사까지 잘리면 정말 못 살아. 그나마 월급으로 겨우 빚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회사에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깜빵을 가냐 안 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회사? 지금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그럼 날 뭘 어떻게 할 건데? 나 요즘 변호사분이랑 고소장 쓰는 중이야. 참고로 합의는 없고 합당한 대가는 다 치르게 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고 부른 거니까 얼른 데리고 꺼져. 고소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의 인생 망쳐봤자 최대리한테 뭐가 남는다고 그리 모질게 굴어. 그래,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사랑했잖아. 나랑 같이 살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야. 내가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급기야 두 사람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꼴을 보고 있기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집 앞에서 대기 중이시던 경찰관 세 분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더군요. 끝까지 발악하며 매달리는데 그쯤 되니 공포영화 저리 가라였죠.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서방님은 다행스럽게도 전동서가 혼인신고를 밀어준 덕분에 결혼에 대해선 따로 뭘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동서의 짐을 빼서 집 앞에 내팽겨쳐놨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전동서의 진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며 회사의 모든 사실이 알려져 당연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실력 좋은 변호사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는 서방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사기죄 최대 형량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전 동서의 진짜 남편이었던 박대리가 그 없는 살림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죄를 동서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럼 뭐 하나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걸요. 괜한 돈 낭비만 하고 다니는 진짜 남편과는 달리 전 동서는 진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전 여전히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두 사람은 결국 깜빵에 가게 되었다고 듣긴 했는데 형량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진 않았어요. 괜한 상처를 들춰내는 짓인 것만 같아서요. 한동안 서방님, 아니 도련님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애써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훤히 다 보여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요즘은 꽤 많이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 도련님께 아이의 하원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날 딸을 데리러 간 도련님이 선생님에게 반하신 건지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전 대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제가 좋게 보던 분이라 내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자주 딸의 하원을 부탁할 계획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시댁에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과하다며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 내 생각 같아선 언제까지나 네가 우리 가족이고 그 사실은 변함없을 테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일이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였어. 이왕 줄 거 조금 더 일찍 주는 것뿐이니 받아주려무나. 어떻게 되기는요. 희은이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혹시나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라는 말. 나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긴 여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연애하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도 해. 알겠지? 건물은 잘 챙겨뒀다. 희은이 공부도 시키고 너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으로도 쓰려무나.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더는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길래 못 이기는 척 받아뒀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득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네요. 아직은 하늘에 있는 남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그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만 살아가려고요. 이로써 저의 시댁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